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제35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네모와 네모에 들어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랬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 가액 측정치에 무엇은 높으나, 여기 가본을 먼저 답을 찾아볼게요.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말이죠.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가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뭐냐? 취득한 원가를 적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가액을 측정할 때 무엇이 높아지겠느냐 이거예요. 검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검증 가능성.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건 뭐냐면 취득한 가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가격이 그 유가증권에 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무엇이 저하되느냐? 목적 적합성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풀었던 이론 문제에서도 이 질적 특성 간에 서로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검증 가능한 건 뭐예요? 이거는 신뢰성이죠. 신뢰성.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가로넣기 문제 3번이 답이 된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기계장치 관련 자료인데 결산 시 계상할 감가상각비가 얼마겠느냐? 자, 1월 1일 날 1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정액법이고 내용 연수는 4년입니다. 잔존가치 없이. 또 이거 작년 1월 1일입니다. 작년.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성능과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죠. 내용 연수가 2년이 늘어납니다.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올해 7월 1일 날 성능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 80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거는 성능 유지를 위한 거니까 수선비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 처리니까 감가상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7월 1일 거는 무시하면 된다. 성능 유지는 수선비죠. 그러니까 무시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2020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요. 우선 이 문제에서는요. 2020년 1월 1일 이전의 감가상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2019년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메모장에다 하는 게 글씨를 똑바로 쓸 수 있어서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이 1억 원에 했고요. 4년이니까 1년에 얼마씩 합니까? 연간 얼마씩이죠? 250만 원씩이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250만 원 발생합니다. 250만 원 발생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대변의 감누도 2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1억 원에서 250을 빼면은
증가하게 되죠. 2020년 1월 1일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이 뭐냐? 즉 감가상각 대상금액. 금액은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원을 더하면 되겠죠. 1억 원에서 250을 빼고 백스페이스 1억 원에서 250을 빼고 빼고 1,000만 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1억 750만 원이 나오죠. 아니다. 아까 여기 250이 아니라 2,500이죠. 2,500.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어요. 미안합니다. 2,500이죠. 자, 계산기 여기다 꺼내놓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1억 원에서 2,500만 원을 빼고 다시 1,000만 원을 더한다 이거. 더하면 8,500만 원이 장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8,500만 원으로 장부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연수가 2년이 연장이 되죠. 그러면 내용연수는 몇 년이 되느냐? 4년이었는데 1년 지났죠. 1년 지났는데 2년이 연장됐으니까 5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8,500만 원을 5로 나누면 2020년도 감가상각비가 된다. 8,5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1,70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1,700만 원이 1번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고정자산 등록으로는 계산 못합니까? 고정자산 등록을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서 해본다? 그거는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전 그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그냥 했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실무 이론 평가할 때는 실무 이론 평가할 때는 프로그램에다 입력하지 마세요. 시험 보실 때는. 입력하면은 입력했다가 지우면 괜찮은데 입력을 뭐 했다 지우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손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걸 우리 공부했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추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이거 뒤바뀌었군요. 정책의 변경이 소급 적용합니다. 소급 적용.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소급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 연도부터 고친다는 얘기죠. 전기부터 고치는 걸 소급 적용. 전진 적용이라는 것은 과거 거는 고치지 않고 전부 그 단기 걸로 그냥 전기 오류 수정이다라고 해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단기의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전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 됐어요. 자,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죠.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죠.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으로 봅니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2, 3, 4 맞았습니다. 다음 4번.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4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그려쓰기 나쁘니까 이걸로 하니까 그냥 그려보죠. 어설프더라도. 자, 여기는 대손 충당금, 여기는 매출 채권, 이렇게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40만 원. 대손 충당금의 기초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매출 채권 3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를 했답니다. 네, 여기가 매출 채권이에요. 여기가 매출 채권. 매채라고 그냥 쓸게요. 매채. 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하면 매채는 30만 원 대변에 기록되죠. 그러면서 이게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차변에 기록되죠. 30만 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음 10월 28일 날 2019년도에 대손 처리되었던 매출 채권 중 1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됐네요. 그러면 충당금이 다시 늘어요. 10만 원만큼.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현금이 됩니다. 매출 채권에는 변화가 없어요. 다음 12월 31일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 1억 원 중에 1%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매출 채권 이거 그릴 필요도 없었네. 1억 원이었대요. 1억 원. 잔액이 1%. 1억 원의 1%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회수 불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예요? 60만 원에 30만 원. 30만 원의 잔액이 남았죠? 50에 30. 20만 원의 잔액이 남았죠? 20만 원 남았으니까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하면은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가 80만 원 차변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8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1번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여러분 잘 알죠.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는 틀렸네요. 정률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네, 감가상각비 또 문제 나왔네요.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 자, 1월 1일 날 기계를 취득했고 300만 원에 취득했으며 정부 보조금은 50만 원입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10%.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계산기를 써볼까요? 자, 300만 원이고요. 10%의 잔존 가치는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270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그러면 270만 원에서
5년으로 정액 상각하니까 나누기 5 하면은 1년에 54만 원의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54만 원이냐? 아니에요. 정부 보조금 50만 원에 대한 것은 빼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50만 원은 5년간 상각을 하면 10만 원씩이죠. 10만 원씩. 그래서 54만 원에서 10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4만 원이다. 분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계로 보여드리면 2020년도 12월 31일 기계장치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아까 계산했던 54만원 감가상각비 일단 54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계장치 관련된 거예요. 기계 54만원 그랬다가 다시 차변에 정부 보조금 50만원을 5년으로 정부 보조금도 상각합니다. 그래서 10만원 대변에 감가 상각비 10만원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계장치 결산 때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따지면 자 감가상각비 54만원 발생했다가 정부보조금 상각한 만큼 대변에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44만원이 되는 거다. 비용은. 이 분계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김 부장은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 후에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재무팀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회계가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접대비가 누락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영업의 비용이 과소되었다? 아닙니다.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2번 영업의 비용 틀렸어요. 3번 판매관리비가 과소 누락됐으니까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용이 줄어든 것을 들었으니까 과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접대비이기 때문에 3번이 된다. 접대비는 판매관리비다. 다음 8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여러분 아시죠?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합니다. 그죠?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맞아요. 3번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지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외부 감사인이 여기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3번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9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게 바로 용역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2번은 뭐예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대화를 가공하여 이를 인도하는 경우, 자, 자재를 부담해서 가공했으면 재화입니다. 재화. 다음,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했다. 재화입니다. 부동산 재화. 특허권을 양도했다.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요. 무형자산을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이다 그랬죠. 예, 여러분 무형자산은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1번이에요.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휴대폰 제조업의 2020년 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다. 자, 과세 표준 구하는 문제 잘 나오죠? 제품의 판매 금액 애누리 50만 원이 차감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빼야죠. 여기서 50만 원 빼야 되죠? 1200에서 애누리 뺍니다. 1150만 원. 과세 표준 1150. 사무용 비품 매각 금액 300만 원. 사무용 비품을 매각했어요? 요거 과세 표준이죠? 예, 300만 원 더하고. 자산 수중이 기증받은 사무용 비품의 시가가 500만 원이다. 예, 비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냥 이건 뭐예요? 이거 매출이 아니잖아요. 예,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건 차변의 비품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 예,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제품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보세요. 300에 600, 900에다가 2050만 원. 그래서 10번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050. 네, 이 답번은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번 이거. 네,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아닙니다. 과세기간 끝나면 안 돼요. 폐업한 경우는 그냥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음 2번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는 아닙니다. 총괄납부 사업자라는 건 납부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2번도 신고 때문에 틀렸어요. 3번 일반 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기한 후 2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틀렸죠? 25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환급해 줍니다. 4번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때 또 포함하면 세금 2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12번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맞죠? 아까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조건부 종합과세? 틀렸죠? 무조건 종합과세 합니다. 왜냐? 외국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안 했잖아요.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네. 그래서 4번 은행 정기적금 이자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기반공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 모든 금액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는 적법하기
이루어졌으며 필요 경비는 확인이 안 된다. 자, 은행 예금 이자는 필요 경비 없는 거니까 300만 원. 종업원으로부터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 이게 뭐예요? 퇴직금이죠.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해당이 안 되죠. 산업 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 양도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이다. 이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것은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재산권 양도하고 받은 금품, 기타 소득. 그러면 60%의 필요경비가 공제가 됩니다. 60%. 기타 소득 중에서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이 되겠죠?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은 여기선 400.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예금 이자는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종합과세 하지 않겠죠. 분리과세. 이건 분리과세 하면 되고 2천만 원 이하니까. 그러면 이것만 기타 소득에서 모든 소득은 필요경비 확인되지 않는다고. 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타 소득에 보면 필요경비, 확인되는 필요경비 또는 거기서 정해진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요율이 있어요. 80%, 60% 이런 거, 70%.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타 소득에 열거된 거 보면은요, 60% 안에 필요경비 60% 인정해 주는 거 안에 산업재산권 양도하고 받은 금품 나옵니다. 거기에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된다. 60%보다 더 많이 있으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고 신고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60%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 필요경비 제출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60% 그냥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400만 원.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400이니까 종합과세 됩니다. 다음 14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맞았죠? 연금소득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 한도액이 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넘는 걸로 계산되면 한도액 900만 원만 공제한다 이 말입니다. 맞았어요.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 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아니죠.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서 과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되지 않아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비과세 연금이다.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맞죠? 다음에 15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예,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적용받을 수 없어요. 다음,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맞죠? 장애인은 소득만 보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죠. 예, 우리 종합소득 공제에 한도가 있는데 인적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초과했어요. 그러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해림이가 답이 됩니다. 네. 뭐 35회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는 이 정도 문제는 좀 비교적 어렵지 않다.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